여러분 안녕하세요. 2교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생태윤리, 환경주의에 대한 논의를 좀 심화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생태윤리 관심 범위라고 해서 세 유형을 다뤘는데 그 중에 마지막 것이 전체론적 생태윤리이고 그 전체론적 생태윤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분류되면 세 가지 관심 내용을 지닌 생태윤리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문화 비판적 접근에 해당하는 심층적 생태학이라는 것입니다. 심층 생태학의 반대말은 피상 생태학이겠죠. 그래서 피상적 생태학 운동과 심층적 생태학 운동이 서로 구분된다고? 예, 구분되겠죠. 개념상 우선 구분이 되는데요. 내용적인 차이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심층적이라는 말과 피상적이라는 말의 구분은 deep이라는 말과 shallow라는 용어의 구분인데요. 그래서 네스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요. 그런 피상적 생태학 운동을 오염과 자연 고갈에 대한 투쟁에만 관심 있는 운동으로 규정하는 한편, 오염 방지, 자연 고갈 방지를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은 피상적 생태학 운동이다 라고 봤어요. 심층적 생태학 운동은 환경 안에 있는 인간이란 관점을 거부하고 관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을 취하는 운동으로 규정한다. 환경 안에 있는 인간,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둘러싼 경계, 누구를? 인간을 둘러싼 경계 안에 인간이 있다. 이런 관점을 이제 버리자. 그리고 인간과 다른 동식물과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로서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취하자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을 취하는 운동을 심층적 생태학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층적 생태학의 철학적 접근인 이유는 그것이 현재 환경위기를 철학적 위기에서 찾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위기의 원인은 개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차원에서도 찾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문화, 곧 기본적인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층 생태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이 드볼과 시시언즈라는 사람은요, 두 사람인데요, 공동으로 저작을 지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병렬시켰어요. 이들에 따르면 심층적 생태학은 인간, 식물, 동물, 지구의 통일성을 인정하는 생태적, 철학적, 영성적 접근이다. 통일성, 서로 관계를 맺고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서 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적 접근, 철학적 접근, 영성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이네요. 이런 접근의 의미를 지적하여 데자르딩은 철학운동으로서의 심층적 생태학은 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는 지배적인 세계관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철학적 세계관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해지는 지배적인 세계관은 무엇보다도 기술 중심의 과학적 세계관인데요. 새로운 세계관을 위해서 심층적 생태학은 시민 불복종 운동과 에코 사보터지 등의 정치활동과 시, 불교, 영성주의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에코 사보타지라는 것은 환경 불복종 환경 사보타지가 근무 테마에 해당하는 것인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태만한 행동을 또는 저항적인 행동을 하는 그것이 일종의 정치활동이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네요. 시 쓰는 일도 해야 하고 불교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영성을 우선시하는 입장도 취하자. 이때 영성은 무엇보다도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전략은 일반 원리에 대한 강령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심층적 생태학의 강령 있는데요. 이것을 수용하면 심층 생태학자가 되는 것이겠네요. 또는 심층 생태학적 운동가가 되는 것이네요. 모든 생명체들의 본성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고 서로를 돕는다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심층 생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스와 세션즈는 심층적 생태학의 다양한 형식들을 고려해 공동의 원리로서의 강령을 제시합니다. 강령은 운동의 성격을 설명해주고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다음에 8개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이미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본성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체의 가치는 협의의 좁은 의미의 인간의 목적에서 나오는 유용성과 무관하다. 인간에 대해서 유용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가치롭냐? 그게 아니라 생명체는 스스로 번성하는데 그 번성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민들레가요, 싹을 틔우고 씨앗에서 싹으로 되고 줄기를 세우고 꽃을 피우고 또 씨앗들을 이렇게 바람에 날려 퍼뜨리는 것,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인트린식 네이처, 인트린식 밸류, 내재적 가치 또는 본유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둘째,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번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생명은 풍요롭고 다양해야 하고 왜냐하면 그 풍요로움과 다양함이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의 종류도 다양하죠. 나무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동물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 풍요로움과 다양성이 그 자체로 가치 있고 모든 생명체들의 삶의 번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왜?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니까. 셋째, 인간은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vital 필요, 치명적인 필요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중대한 필요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하고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권리가 없다. 여러분, 식물학자는 다양한 식물들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식물학자는 식물의 종이 적은 걸 좋아할까요? 많은 걸 좋아할까요? 동물학자들도 다양한 동물들의 이름과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공부하는데 덜 힘들기 위해서 동물의 수가 적기를 바랄까요? 많기를 바랄까요? 그들은 모두 많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풍요로움과 다양성이 생명들 전체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고 학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적은 게 좋죠. 여러분도 공부할 내용이 적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점에서는 오늘 다루는 부분도 안 다뤘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다루는 부분도 안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한편으로 있어요. 누구나에게 그럴 거예요. 뭐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되돌아보면은 힘들지만 힘들게 꾸역꾸역 배운 것이 여러분의 지성을 키워줘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다 콩을 넣고요.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2번이네요. 아침 저녁으로 줘요. 그러면 물은 그 콩나물 시루 아래의 받침 그릇으로 다 빠져요. 물속에 콩을 물속에 담궈 놓는 게 아니에요. 콩 위에다 물을 뿌려요. 그러면 물이 콩을 스쳐서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콩이 자라나요. 콩이 자라서 콩나물이 됩니다. 신기하지요?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듯이 여겨지는 공부를 하는 결과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이 또는 판단 능력이 또는 세상에 대한 이해 능력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학습량을 줄일 필요 없어요. 학습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감당할 만한 정도에서 많은 것이요. 그다음에 인간의 현재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은 과도하며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어때요? 그 사막이 증대하고 빙산이 녹고 그래서 기후 온난화가 진행되고 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지고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등등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네요. 인간의 삶과 문화의 번성은 인구의 근본적인 축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연계의 번영도 인구 축소를 필요로 한다.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5번째 항목은 이거 인위적인 인구 축소를 하지 않아도 지금 한국에서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출생 인구는 적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신생아는 적고 노인은 많고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예, 인구의 근본적인 축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는 다시 검토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네요. 또 더 나은 삶의 조건의 중요한 변화는 정치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정치적 변혁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정치적 변혁, 그 환경 친화적 정책을 집행해야 하지요. 경제 개발 우선적 정책이냐, 환경 보존 우선적 정책이냐 하는 문제에서 정치적 변혁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이데올로기 변화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큰 것과 위대한 것의 차이에 대한 심각한 자학이 있어야 한다. 어떤가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많이 먹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 비싼 차, 큰 차를 운행하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좋은 차, 넓은 집, 고급스러운 음식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스저시스는, 즉 심층적 생태학자들은 그런 게 삶의 질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요. 큰 것과 위대한 것의 차이에 대한 심각한 자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밌으라고 한 말씀 드릴게요. 나폴레옹의 키가 작았답니다. 그 보좌관은 키가 컸대요. 나폴레옹이 서재에서 그 서가 책장에 꽂힌 책을 꺼내려고 했는데, 높이 꽂혀 있어서 까치발을 띄고 꺼내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보좌관이 키가 크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어로 말해볼게요. So I am tall, so I can do that for you.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tall, so that I can do that for you. 나는 크니까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책을 꺼내주겠다는 말이겠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Yeah, sure, you are tall, but I am great.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너는 커, 키가 커. 그러나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대요. 키가 작은 나폴레옹은 글쎄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졌고,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큰 정치인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가졌던 자부심이에요. Although I am not tall, but I am great.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것이죠. 비록 내가 작은 집에 살아도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비록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버스를 타고 다녀도 나의 삶의 질은 위대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요. 이 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변화를 위해 각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생태학자들의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네요. 여기서 생태학은 인리의 의미를 설명하고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후의 직접적인 이유를 제공해 준다. 인리가 뭡니까? 모든 생명체 본성은 내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이게 생태학적 지식, 그렇죠? 이 생태학적 지식이 일과 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 방어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네요. 4와 5의 직접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현재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관습은 과도하다. 인간의 삶과 문화의 번성은 인간의 인구의 근본적인 축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은 생태학적 지식에 의거해서 주장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네요. 이 심층적 생태학의 실천적 함축을 보겠습니다. 심층적 생태학의 강령도 역시 인간의 중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명의 풍요로움 및 다양성의 축소를 인정하지만 중대한 필요를 엄격히 규정한다고. 인간의 중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생명의 풍요로움이나 생명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중대한 필요를 엄격히 규정해서 함부로 풍요로움과 다양성이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중심적 평등의 원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테일러의 생명중심적 윤리가 유기체를 개별적 삶의 중심으로 보는 개체주의에 바탕하면서 평등한 고유한 가치 개념에 의거해 성립된 것인 반면에 심층적 생태학의 생명주의적 평등은 형이상학적 전체주의에 바탕하면서 아까 다룬 것이죠. 존재론적 전체주의에 바탕하면서 생명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평등한 도덕적 가치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 생명공동체 구성원들의 이 말은 식물, 동물, 인간의 평등한 도덕적 가치에 의거해 성립하는 것이 생명중심적 평등이라는 것이네요. 예, 세 줄 건너뛰고 심층적 생태학의 강령도 역시 인간의 중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태학 절대주의는 아니죠. 또는 생태계 절대주의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네요. 네스는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실업 문제는 동식물의 중대한 필요보다 앞설 수 없다고 본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식물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허용하는 것,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동식물 또 동식물의 중대한 필요가 실업 문제 해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네요. 두볼과 세션스는 중대한 필요에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포함될 뿐만이 아니라 자연경관과의 사랑, 놀이, 창조적 표현, 친밀한 관계 등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인간의 중대한 필요, 좀 표현이 애매한가요? 여기 동식물의 중대한 필요 이렇게 해놨는데요. 동식물에 대한 인간의 중대한 필요 이런 말이겠죠. 동식물에 대한 인간의 중대한 필요. 그 동식물에 대한 인간의 중대한 필요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경관에 대한 인간의 사랑, 놀이, 창조적 표현, 친밀한 관계 등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이런 안에서 심층적 생태학의 실천적 함의도 테일러의 생명중심적 윤리와는 다르게 된다. 단순히 생명보호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생명체와 또 자연경관과의 인간의 교류도 포함되네요. 심층적 생태학의 실천적 함축이 세 가지라고요? 이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구에 부드럽게 들어서는 생활 양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 의존 대신 자급자족적인 탈중심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를 훼손하면서 인간이 지구를 훼손하면서 지구 속에 들어서면 안 되고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지구에 들어서야 한다. 그래서 지구라는 말은 자연 또는 생태계를 대신한 말이겠네요. 그래서 기술에 의존하기보단 자급자족적이고 탈중심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 어떻게 돼요? 기계 기술을 가지고 산림자원을 무지막지하게 훼손하는 일은 피해겠지요. 물론 산림자원으로 해서 벌목도 필요하고 벌목으로 해서 전기톱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최소한도로 자연에 다른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한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겠고요. 장자가 그랬습니까? 장자 이야기입니까?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술적인 마음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소박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소박한 마음을 유지하지만 그 기술 기계요. 기계를 사용해서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은 기계와 같은 좀 삭막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심층생태학자들도 생활 양식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네요. 둘째로 공동체와 전통적인 정치조직과는 달리 생명 권역에 맞게 지역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생명 권역 또는 생태계의 모양에 맞게끔 도시가 정비되어야 하고 또 정치 조직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네요. 셋째는 소비를 줄이며 지구와 다른 종에 가능한 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를 줄이는 일, 다른 동물종, 식물종에게 가능한 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심층적 생태학이 함축하는 실천적 요소들이네요. 심층적 생태학은 철학과 환경운동을 포괄하는 하나의 운동 개념이다. 심층적 생태학의 이러한 절충적 입장에 대한 체계적 비판은 환경철학이 다른 두 운동, 즉 사회적 생태학과 생태 여성주의로부터 제기된다. 그들은 환경위기의 원인이 지배적인 철학이나 세계관에 있기보다는 현대사회의 사회구조, 경제구조, 가부장적 구조 등 더욱 구체적인 곳에 있다고 보면서 생태윤리적 문제의 방향을 형이상학과 윤리학의 문제에서 사회 정치 철학의 문제로 바꾼다. 무슨 말인가요? 기존의 철학이나 세계관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구조, 경제구조, 가부장적 구조 이게 문제다. 이게 생태계의 문제, 환경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다. 라고 본 것이네요. 정리하면 형이상학이 잘못돼서 윤리학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태학적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사회 정치가 잘못돼서 생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그래서 사회정치 철학이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사회비판적 접근이 있고 이것이 사회적 생태학인데요. 여러분 1쪽에 여러분이 본 이 프린트물의 1쪽에 나타난 인물이 북친이죠. 북친이 사회비판적 접근
통해 사회적 생태학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북치는 사회적 위계와 자연 지배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머레이 북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북친은 사회 지배와 자연 지배의 필연적 연관성을 부정하고 사회가 어떻게 자연 지배 심리를 조장하는지를 문제 삼았다고. 무슨 말일까요? 사회 지배와 자연 지배의 필연성, 필연적 연관성을 부정한다. 이거는 마르크스가 인정한 것인가요?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자연지배 심리를 조정하는지를 문제 삼은 사람이 북친이네요. 사회적 생태학 (Social Ecology는) 머레이 북친이 지배와 위기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구상이다. 이 사회 내에서 사회 구조가 지배 구조, 위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태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는 지배라는 말로 늙은이에 의한 젊은이의 지배, 어떤 인종에 의한 다른 인종의 지배, 자신들이 더 고상한 이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관료들에 의한 대중의 지배, 도시에 의한 농촌의 지배, 정신에 의한 육체의 지배, 피상적 도구적 합리성에 의한 영혼의 지배 등을 말합니다. 광범위하죠. 그러면 이 머레이 북친이 사회적 생태학이라는 말을 통해서 의도하려고 한 건 매우 광범위한 것입니다. 노인의 청년 지배, 이거 철폐돼야 하고, 백인에 의한 흑인 지배, 이거 철폐돼야 하고요. 관료들에 의한 대중 지배, 국민들은 개, 돼지라고 말하는 관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관점은 관료로서 대중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겠죠. 또 도시와 농촌 사이의 위계관계나 지배관계, 이것도 해소해야 하고요.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불균형, 이것도 해소해야 하고요.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종교적인 차원이고 철학적인 차원이겠네요. 피상적 도구적 합리성,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 아까 나온 도구적 이성과 같은 말인데요. 도구적 이성에 의한 영혼의 지배, 인간의 영혼은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성, 감성, 의지, 이런 영역으로 되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3분론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식물혼, 동물혼, 인간혼, 이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여하튼 현대적 관점에서 영혼은 감정, 의지, 정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도구적 합리성이나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네요. 도구적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했더니요. 여기 북치는 마르크스적 관점을 역전시켜서 자연적 지배의 능력의 부와 계급 구조를 산출하고 이로써 계급 갈등과 억압이 나타났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지배의 사회 구조가 자연 지배보다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연 지배의 능력,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이 부와 계급 구조를 산출했고, 자연 지배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부를 확보했고, 부를 지닌 사람이 부를 지니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는 계급 구조, 재산 계급, 재산이 있는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 계급 구조가 생겨났고, 이로써 계급 사이에 갈등과 억압이 나타났다고 보았는데, 그런데 이건 마르크스의 견해였고, 오히려 북치는 거꾸로
지배의 사회 구조가, 즉 노인의 청년 지배, 관료의 대중 지배, 영혼의 육체 지배 등등의 이런 지배의 사회 구조가 인간의 자연 지배보다 선행했고, 오히려 이 지배의 사회 구조가 인간의 인간 지배예요. 인간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사회 구조가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보다 선행하면서 이것을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를 부추긴다. 그러나 북치는 이 사회 지배와 자연 지배의 필연적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즉 사회 지배가 있기 때문에 자연 지배가 당연히 있게 된다.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 필연적으로 있게 되면 우리가 자연 지배 철폐의 노력을 못하죠. 생태운동의 의미가 있을 수 없죠. 만약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다시 말해 인간의 음, 인간에 의한 사회 지배가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면 사회적 생태학이라는 것도 필요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필연적 연관성은 부정하고, 위계 사회가 자연 친화적일 수도 있고 비위계적 사회가 자연 학대적일 수 있다고 본다. 둘 다 문제라는 것이네요. 위계 사회도 자연 친화적이라는 점에서는 좋지만 위계 사회라는 점에서 나쁘고, 이 비위계적 사회는 좋지만 이 사회가 자연 학대적이라는 점에서 나쁘다. 그럼 어찌할 것이냐 그랬더니, 문제는 사회 지배 형태가 어떻게 자연의 지배를 지지하는 문화 차원의 심리 또는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사회 지배 형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인간 지배 형태가 어떻게 인간의 자연 지배를 지지하는 문화 차원의 심리 또는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봤네요. 어때요? 그 상사에 의해서 언제나 지배받고 있는 부하 직원은 그, 그, 그 자기 동네 강아지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또는 자연 사물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즉 억압받아온 사람은 그 억압받았으니까 동식물이나 자연에 대해서 억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덩달아서 억압하려고 할까요? 또 그 부하를 억압해온 그 상사는 동식물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보일까요? 적대적 태도를 보일까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는 것. 복지는 그런 문제를 따져서 이 사회지배 형태가 도대체 어떤 심리, 어떤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심리, 어떤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적 생태학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 사회, 무정부주의자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무정부주의자의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배의 중심이 없는 사회, 지배 중심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무정부주의자의 사회인데요. 이런 사회가 생태계에 적합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연해방의 관건은 자유주의적 아나키즘,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의 사회라고 봤어요. 북진의 사회적 생태학은 사회 철학의 유기체주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구상이다. 이 경우에 유기체주의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계로 보아 인간이 사회를 만들지만
동시에 사회가 인간을 만든다고 보는 입장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인간이 사회를 만들지만 동시에 사회가 인간을 만든다. 종로 광화문인가요? 교보문고에 가면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입구에 적어놓기도 했는데 이것이 인간과 사회관계를 변증법적 관계로 보는 것이네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사회를 훌륭한 사회로 먼저 바꾸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참되고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이 모든 형태의 통제와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가 북친의 자유주의적 아나키즘의 목표로 하는 사회이다. 이는 자연지배건 인간지배건 일체의 지배가 없고 제도와 간섭이 없고 참여와 자유가 규범이 되는 사회이다. 어떤 사회인가요? 실현 가능할까요? 염두에 둘 수는 있는데 실현 가능한지는 심각하게 의문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TV에 보면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죠. 자연인. 산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립하는 사회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연 지배도 없고 인간 지배도 없어. 일체 지배가 없고 제도와 간섭이 없고 참여와 자유가 기본이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참여는 옆 동네 사람 또는 아랫 동네 사람에게 찾아가서 동네에 참여하거나 하는 것, 뭐 내키면 참여하고 내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도 자유도 기본이 되는 사회이네요. 네, 이러한 아나키스트 사회는 생태계에도 적합한 다양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사회이다. 이런 목표를 가정하면 지배의 제도와 관행이나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생활 양식인 지속 가능한 농업과 적정한 기술 같은 관행이 중요해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성, sustainable agriculture 이고요. appropriate technology. 그러니까 농업도 한 해 짓고 한 해에 비료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요. 땅의 힘, 지력이 다 소진돼서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래요. 그럼에도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 비료를 더 많이 뿌리는 것이지요. 근데 그거는 안 좋다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한 해 농사 짓고 다른 한 해는 그 논을 휴경지로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력을, 땅의 힘을 회복했을 때 다시 농사를 짓는 식으로.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고요. 적정한 기술, 과도한 기계 사용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친에 따르면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연의 해방은 인간이 인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연도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해방될 때 그렇게 해방된 인간의 세계 속에서 자연의 해방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네요. 그건 결론적으로 인간의 해방과 자연의 해방이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이 북친의 견해입니다. 북친은 인간은 자연 진화의 후견자라고 봤고요. 자연의 진화를 위해 제2의 자연, 인간에게서 이성을 제2의 자연, The Second Nature라고 했네요. 그래서 사용해야 한다는 북친의 주장이 심층
생태학자들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복제는 인간이 자연의 진화를 이끌고 그것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능력이 있는 진화의 후연자, 자연의 진화를 뒤에서 돕는 사람, 돕는 자라고 봤어요. 근데 심층 생태학자들은 그건 자연에 대한 간섭이라고 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비판자들이 보기에 인간에게 진화의 주도권을 부여하고 인간 자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북진의 사회 생태에 관한 휴머니즘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북진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진에 따르면 사회적 생태학은 르네상스적 의미로 휴머니즘이다. 그것은 즉 사회적 생태학은 하늘에서 땅으로, 미신에서 이성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는 휴머니즘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천상 세계로부터 지상 세계로 관점의 변화를 하고, 미신에서 이성으로, 그리고 신에서 회색곰이나 고래와 마찬가지로 자연진화의 산물인 인간으로의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는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문주의 이렇게 번역되고요. 인간중심주의라고도 번역되는데 그때는 양의적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중심주의는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족보다 인간을 우선시하는 의미에서의 인간중심주의는 부정적, 비판적 의미를 갖고요. 그런데 돈이나 권력, 재물보다 인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인간중심주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는 인간을 긍정적 의미에서의 인간중심주의일 텐데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관점의 변화이고요. 그렇다면 신에게 맡기지 않고 인간이 책임을 지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북진은 인간에게 합리성, 의사소통 능력, 문화, 사회 등 인간 진화의 특징들을 제2의 자연이라고 불러요. 이 인간 진화의 특징들이 제2의 자연이다. 그럼 제1의 자연은 무엇이냐? 인간을 뺀 나머지 동식물과 무생물이 제1의 자연이겠죠. 제1의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어 나왔고 이렇게 진화되어 나온 인간에게 제2의 자연으로서 이런 합리성, 의사소통 능력 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제2의 자연을 이 자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심층적 생태학자들에게 인간이 고등한 생명체라는 견해라고 비판되었고 이에 맞서 그는 심층적 생태학을 호전적인 인간 혐오의 철학이라고 비난했다. 심층적 생태학은 인간이나 동식물이나 동등한 가치, 평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북치는 그건 인간 혐오의 철학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복제는 생명중립적 윤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인간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불과하고 무슨 말이에요? 생명중심적 윤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인간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불과하고 심층적 생태학이 사회적 문제들을 자연의 복수라는 식으로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고. 북치는 둘 다 비판하네요. 생명중심적 윤리도 비판하고 심층적 생태학도 비판해요. 생명중심적 윤리는
생명을 중시하다 보니까 피해자인 인간보다도 생명체인 동식물을 더 보호하자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테고, 또 심층적 생태학은 사회적 문제가 자연의 복수로서 성립하니까 사회 문제들 해결해서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냐고 본 것이네요. 좀 읽어볼까요? 복지는 환경 파괴의 원인이 인간 중심주의라고 보는 생명 중심적 윤리는 모든 인간을 생태 파괴의 원인자로 보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모든 인간이 생태를 파괴하지 않고 일부 인간이 생태를 파괴하죠. 그럼 인간 중에는 가해자인 인간도 있고 피해자인 인간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계의 보호가 피해자인 인류나 인간종으로부터가 아니라 가해자인 위계적 사회관계를 가진 특정 사회, 특정 문화로부터 생명계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야 마땅하다면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면 이 생명계를 누구로부터 보호해야 하느냐?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게 마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탈사회적이고 종중심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잘못이다. 탈사회적이고 종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게 누굴 가리킬까요? 이게 생명, 여기 나왔어요. 이건 심층적 생태학, 여기서 말한 심층적 생태학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잘못이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예. 여러분이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루게 되는 생태여성주의는 북층과 같은 사회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성주의적 입장을 지닌 생태윤리적 접근이다. 예,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되는데요. 여성주의적 접근인 생태여성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생태여성주의로 발전되었는데요. 제거라는 사람은 페미니스트들을 정치체들을 고려해 자마사급의 네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자유주의적,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적, 급진주의적 페미니스트로 넷으로 분류했네요. 예컨대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는 누구냐? 칸트와 공리주의자처럼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남녀가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입장은요. 마르크스적 페미니스트는 여성이 가사노동이라는 의존적인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억압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을 강조한 것이에요. 노동이 억압 요인이라고 본 게 마르크스적 페미니스트고요. 사회주의적 페미니스트는 이 마르크스적인 엄격한 계급 분석, 즉 노동자와 비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계급 분석은 거부하면서 경제적 요소, 성 역할, 성 정체성 등에 따른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이 여성 억압의 배후 요인이라고 본다. 노동보다는 경제적 요소를 중시한 것이 사회적 페미니스트들이네요.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적 차이가 여성 억압의 토대라고 보는데 생물학적 차이, 성적 차이가 여성 억압의 토대라고 본다. 이 입장은 여성 억압이 다른 더 근본적인 다른 억압 형태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한에서 급진적이다. 그러면 제거는 네 종류로 말했는데 어떨까요? 자유적 페미니스트는 남녀가 평등하면 여자도 바지를 입어야 하고 남자도 머리를
길게 기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겠네요. 그 마르크스적 페미니스트라면 여성은 가사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사노동이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의 중심 요인이니까 가사는 공동 분담해서 남녀가 공동 분담해서 하고 그 직업도 남녀가 모두 함께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겠네요. 사회적 페미니스트는 경제적 요소이니까 여자도 경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역할과 성정체성 이것이 여성 억압의 요인이라면 이거 부정할 수 있겠죠. 여성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이게 뭐 집안 살림이다, 빨래하는 일이다, 밥하는 일이다, 아이돌 보는 일이다. 이게 여성의 역할이다라고 믿어져 왔는데 그것들을 부정하겠죠. 또 성정체성, 뭐 남성, 여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냐, 고정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생물학적 성적 차이가 억압의 토대라면 이 생물학적 차이, 성적 차이를 부정할 수 있겠네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인식의 측면에서 또는 역할의 측면에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녀 평등을 추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급진적 페미니즘 중에서 문화적 생태주의가 출현하는데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남성화, 여성의 여성화, 남녀의 분리, 남녀 구분의 철폐 등 상반된 주장들을 제기하여 이례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예, 그래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제각기 자기 주장을 해서 여성도 남성화 되어야 한다. 남자같이 옷 입고 남자같이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아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은 여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남녀 분리를 말하기도 하고 분리의 철폐를 말하기도 하고 예. 이 발플로무드가 소개하는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생태 문제에 대한 저작 중 상당수는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에서 나왔다. 발플로무드가 소개하는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라는 입장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가치 평가하는 여성 특유의 신뢰할 만한 방식이 있다는 점을 취한다. 자유주의적 생태 여성주의들과 달리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는 여성, 자연, 육체, 감정 등 가부장적 문화가 폄하해왔던 것을 재평가하고 참여하고 옹호하는 것에 기반을 둔 대안적 여성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태 문제 및 여러 다른 문제를 치유하려 한다. 그러면 이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는 이 중에서 여성의 여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네요. 남녀의 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급진적 페미니즘의 하나가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인데 이 입장에 대해서 발 플러무드는 비판적 견해를 보입니다. 어떻게 비판하나요?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 관심은 출산 경험과 어머니 경험을 지닌 여성이 어머니 자연을 돌보고 적절히 관계하고 참여하는데 더 적답하다고 봅니다. 자연을 어머니라고 봐요. 인간이 자연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연을 어머니라고 본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래서 여성의 특성을 여기서 볼까요? 여기 읽어볼게요. 대안적인 여성 문화와 생태 문제의 연관에 관한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 관심은 특히 돌봄과 관계성에 관한 생태 윤리와 여성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운동에서 드러난다. 이 돌봄 능력과 관계 능력이 여성이 남성보다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그 영성도, 즉 자연과의 교감 능력도 여성이 남성보다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성이 생태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인데요. 돌봄윤리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돌봄의 윤리는 간호학과, 교육학과에서 강조되는 것이고요. 추상적 규칙과 원리 대신 돌봄과 관계성에 주목하는 맥락적 윤리이다. 돌봄의 윤리는 갈등과 대립 대신 협력과 관계성이 있고 권리와 의무 대신 돌봄과 배려가 있는 세계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 여성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지요. 그 과정이 전부 돌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돌봄의 윤리는 권리의 윤리와는 구분되는 것이죠. 권리, 남성은 전쟁터에서 싸움에서 이기면 이긴 자로서 전리품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서 전개되는 게 정의와 권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남성들의 윤리라고 비판가들은 말합니다. 남성들의 윤리가 정의의 윤리, 권리의 윤리라면 여성의 윤리는 이 돌봄의 윤리이자 관계의 윤리라는 것이죠. 이 생태 여성주의도 바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좀 내려와서요. 플로무드의 제3의 파도. 플로무드가 이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를 비판해요. 이것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에 대한 무비판적 전도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플로무드는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를 무비판적 전도의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면서 즉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을 비판 없이 뒤집은 페미니즘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새롭게 정교한 형태로 여성의 억압을 영속화하는 이론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돌봄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남성들이 말하길 그래 돌봄의 능력이 여성의 탁월하니까 앞으로도 여성이 아이 돌봄의 역할을 전담해야 하지 않아 이렇게 역으로 남자들이 공격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새롭고 정교한 형태로 여성의 억압을 영속화하는 이론, 영속화를 허용하는 이론이 되는 셈이죠. 누가?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가. 잘못된 페미니즘이라는 것이에요. 프로모드가 볼 때. 프로모드는 페미니즘의 제3의 파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Third Wave of Feminism에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첫 번째 파도고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제1의 파도고 이것은 남녀 차별의 종식과 평등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이것의 문제점은 남성적 특질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의 평등은 여성들에게 지배적인 남성적 특질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까 말했지만 여자도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요. 여자도 남자처럼 바지를 입어요. 그게 자유적 페미니즘이란 결국 여자가 남성적 특질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고 이거는 여성 해방과는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네요. 결국 이런 자유적 입장에서는 그것의 생태적 함의는 여성이 자연과 동일시하는 억압에서 해방되는 일은 여성도 남자처럼 자연의 억압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자연과 동일시됐어요. 남성은 이성과 동일시되고요. 그래서 여성이 남자처럼 되면 그거는 자연의 억압자인 남자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2의 파도는 여성 특유의 관점을 고마하고 찬양하는 무비판적 전도에 해당한다. 관계성과 돌봄이 여성에게 특유하고 어, 그 영성도 여성에게 탁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 남녀를 구분하는 이원론이고요. 이러한 이원론은 지배적인 남성 문화에 의해 오히려 선호될 위험이 있다. 네. 제3의 파도는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은 자연의 지배와 여성의 지배가 서로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보고, 그럼 인간의 자연 지배를 철폐하는 생태운동과 남성의 여성 지배를 철폐하는 여성해방 운동이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네요. 생태 여성주의는 인간 대 자연, 남성 대 여성 같은 대립적 이원론을 비판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적 전체주의를 장려한다. 이 생태 여성주의가 제3의 파도에 해당하겠네요. 예, 재미난 이야기가 쭉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 볼게요. 몇 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의 제3의 파도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이고 포괄적이다. 이게 장점이고요. 이는 북친의 사회적 생태학과 마찬가지로 위기와 지배에 맞선다. 여성 생태주의는 인간이 인간적 자연적 환경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이다. 개체주의적이지 않고 전체주의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자연 지배와 여성 지배의 철폐를 위한 전략의 수립이 남겨진 과제라고, 제3의 파도에서 자연 지배와 여성 지배가 맞물려 있다고 봤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봤어요. 그럼 이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전략 마련하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특히 생태적 여성주의자들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인간 지배 내지 여성 지배와 자연 지배의 연관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의 철폐가 윤리적 우선성을 갖는가? 즉, 여성 지배 철폐가 우선적이냐, 자연 지배 철폐가 우선적이냐? 그 문제가 있고, 지배 형태 철폐를 위한 적절한 윤리적 철학적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페미니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있기도 하죠.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있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이 전략 마련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는 이 페미니즘이 성공할 수 없죠. 남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남성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여성운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다시 말해 남성들의 동의도 이끌어내면서 여성들에 주어지는 그 불이익이나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감당해야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어요. 논의돼야 하는 주제들이 꽤 많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자료 올려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라는 것이에요. 예습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이라서 안 하는데, 올려진 자료는 읽고 예습하고 와서 강의를 들어야 한다 라는 말이 불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로, 그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죠. 둘째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르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불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것임에도 이중적으로 불필요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들을 먼저 읽고 오지 않고 그냥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어렵다, 내용이 어렵다 라고 말했을 때 어렵다고 느낀 건 옳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본인이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렵게만 강의를 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요. 여러분 측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언급했네요.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